나는 아버지와 형을 전쟁 때 다 잃은 사람입니다. 강산이 몇 년이나 바뀐 지금도 같이 살던 형수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수는 내 여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내가 살던 지역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슬레이트 지붕집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 동네에는 20여 집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서 누구 집 애들이 몇이고 이름이 뭔지 다 아는 정도였다. 아이들끼리 골목에 나와 놀 때 팔이 빠지면 그걸 고쳐주는 할머니도 계셨다. 당시 저희 집에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가여운 엄마, 형수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전사하셨고 형님은 월남전쟁 때 크게 다쳐 집에 왔고 전쟁 후유증으로 자다가도 고함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통에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형은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세상에 별이 되고 말았다. 그때 형수의 아이도 없던 신혼시절이라 형수의 슬픔은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로 형님과 같이 자던 방에서 형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으로 이어졌고 엄마는 그런 형수를 달래러 건너가서 형수를 끌어안고 잠을 잤다. 우리 엄마는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였다. 형수가 된장찌개를 해왔는데 맛이 너무 형편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처음 만든 것치고 너무 잘 만들었다. 요리는 자꾸 하면 는다고 격려해주며 끝까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봤다. 남편 없이 산지 오래된 엄마가 형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형수의 허전한 마음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 엄마는 형수에게 제가 하기를 권유했지만 형수는 그럴 수 없다며 한번 결혼한 몸, 평생 어머님과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형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월남전에 지원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 형편에 도움이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파병 신청을 한 것이다. 우리 집은 충청남도의 한 지역이었고 우리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농과 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나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으니 힘든 농사일도 군말 없이 해냈다. 농번기 때는 할 일이 무척 많아 집에 올 틈이 나지 않았다. 형수는 그 당시 밭으로 새참을 갖고 왔고 함께 가져온 막걸리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기도 했다. 형수에게 막걸리를 권했더니 은근 잘 마셔서 속으로 많이 놀래기도 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형수에게 애잔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되고부터인 것 같다. 중학교 친구 홍구라는 놈이 있는데 형수에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홍구에게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냐고 물었더니 말을 더듬으며 번개처럼 집으로 다른박질 치는 모습에 눈치를 챌 수 있었다. 우리 집에 형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볼 생각인 것 같았다. 흥구는 제법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벼농사도 우리 집의 3배는 더 많이 지었다. 게다가 밭에 과실나무도 꽤 많았다. 그런 놈이 우리 형수를 탐내다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운 우리 형수를 자기가 뭔데 찾고 있지? 라는 생각에 흥구로부터 형수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려면 형수를 내 여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 집은 안방이 가운데에 있다. 안방에서 오른쪽에 내가 쓰는 좁고 길다란 방이 있다. 그리고 안방 왼쪽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방이 있었는데
형은 그 방을 사용했다. 형의 방 뒤쪽에 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문은 부엌과 연결되어 있었다. 형수가 부엌 일을 하고 있다가 형이 문을 열어 사인을 보내면 그 뒷문을 이용해 형의 방으로 들어가 부부관계를 했던 것 같다. 우리 집에는 샤워 시설이라고 할 게 없었다. 그 당시 해가 지고 어둑할 무렵 냇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른 씻고 나오거나 낭동이에 물을 담아 대충 씻는 정도였다. 지금이야 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씻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번은 엄마와 형수가 씻고 있을 때 망을 봐준 적도 있다. 흥구놈이 자꾸 우리 집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형수는 그 당시 여자들에 비해 키가 크고 날씬했다. 고무줄 바지를 입은 모습도 너무 예뻤다. 어느 날 땔감을 주워오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흥구는 그런 형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너무 불안했다. 그 녀석은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이유로 마음먹으면 동네 아가씨들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완력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자랑삼아 말한 적도 있었다. 형수는 형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흥구 같은 늑대 같은 녀석이 감히 넘보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수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사실 형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형이 없으니 동생된 도리로 형수를 위로하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외가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엄마는 급히 외가에 가시게 되었다. 엄마는 며칠 정도 머물렀다 올 것이라고 하셨다. 형수와 나는 둘이 남게 되었고 나는 이 기회를 꼭 잡으리라 다짐했다. 엄마가 외가로 가자마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전방에 가서 소주 3병과 막걸리 2병을 사왔다. 형수는 원래 술이 약한데 형을 월남에 보낸 뒤 막걸리를 즐겨 마시지 시작했다. 나는 내 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흥구가 집 앞에서 형수, 내가 즐겁게 해줄게. 나 한번 만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덩치도 산적 같은 녀석이 요즘 우리 형수에게 추파를 던지고 집 앞에까지 찾아오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술기운에 냅다 방에서 마와 흥구 녀석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흥구는 너 외가에 안 갔어? 라고 물었고 그래 안 갔다. 내가 뭔데 우리 집에서 얼씬거려? 우리 형수 함부로 보지 마.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우리 집에 다신 오지 마. 또 나타나면 오늘처럼 끝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넘어진 흥구를 흠씬 패줬다. 순간적인 힘으로 흥구를 제압했고 흥구는 피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맞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당에 서 있었고 형수가 방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마침 부추가 있는데 부추전 만들어 올 테니 기다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으라고 얼른 준비해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거슬렸던 흥구 녀석을 제압한 데에 대한 기쁨과 형수가 나를 위해 부추전을 해준다는 기쁨에 한껏 들떠 있었다.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큰 형수에게 이아우의 사랑을 채워주자는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코앞에 왔으니 말이다. 어느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수는 마침 오징어도 있어서 함께 넣어 부쳤다고 했다. 간장을 찍어 같이 먹으면서 형수에게 막걸리를 따라줬다. 형수, 저 흥구 새끼 이제 다시는 허튼 짓 못할 거예요. 형수가 젊고 예쁘니 호감이 갔나 본데 형수에게 저런 건달 같은 새끼가 추근대는 꼴은 못 보겠어요. 형수는 도련님, 내가 그렇게 예뻐요? 하고 물었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동네
아니 우리 면에서 성수만한 인물은 못 봤어요 라고 말하자 형수 보이 발갛게 물드는 것이 아닌가? 형수, 아직도 형 생각해요? 형수님이 여자로 보여요. 내가 형수의 남자가 돼 줄게요 라고 하며 형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형수는 도련님, 이러시면 하며 말끝을 흐렸고 나는 빠르게 형수와 부부간의 관계를 가졌다. 형수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를 격하게 끌어안았고 형이 생각났는지 오랜만에 거사를 치러 기쁨의 표현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외가에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형수는 내 품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돌아오신 후 우리는 약속 장소를 잡고 일을 치렀다. 우리만 아는 으슥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몰래 형수와 일을 치르고 시간차를 두고 집으로 왔다. 형수와 몇 년간 그런 식으로 정을 통했고 나는 엄마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수는 도련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울었는데 형수를 꽉 안아주며 우리가 왜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만나면 되죠라고 말하고 안심시켰다. 나는 틈날 때마다 형수를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두자인 처가덕의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엄마는 전답을 팔아 내가 사는 도시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 고순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 너무 편하고 따뜻하다며 좋아하신다. 내 나이 어느덧 환갑을 지났고 칠순을 바라보는 형수와 아직도 만나고 있다. 형수와 관계를 할 때 그냥은 잘 안 돼서 도움받는 제품이 있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수를 평생 지켜줄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저의 집안일을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희는 지방 큰 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로 제 위로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형의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고 누나는 7살 많습니다.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톡 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형님이 저를 끔찍하게 아꼈고 저 역시 껌딱지처럼 형님을 따랐습니다. 8년 전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첫사랑과 결혼하였고 5년 전 귀여운 조카까지 태어나며 모든 게 동화 속 이야기처럼 완벽했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님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형수님은 약대 출신으로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며 직업이며 진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형님이 3년 전 직장에서 사고로 돌아가면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 복무하고 있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지만 허가를 받고 형님의 장례식장에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형수님은 이미 몇 번이나 기절했었고 어린 조카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형수님에게 인사만 하고 도망치듯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솔직히 가족들을 마주치면 특히 형수님과 어린 조카만 봐도 제가 제일 사랑했던 형님 생각에 계속 눈물만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역 후 집에도 가지 않고 곧바로 대학에 복학했으며 대학 졸업 후 바로 서울에서 취직하여 고향 집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 연락하셨어요? 돈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셨어야죠.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수한테 형님 돌아갈 때 나온 사망보상금과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그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너 형수한테 말하니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시간 끌다가 갑자기 병이 악화되면서 치료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운전하여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어머니와 누나만 있었고 형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형수님이 안 보이냐고 묻자 어머니와 누나가 형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형수님을 모속에 막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형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부모님 가까이서 모신다며 부모님 집 근처 도보 5분 거리에 한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 형수님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형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형수님은 바로 돌아서서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준순이 돌아왔구나. 형수님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오며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가족들을 잘 챙겨주셨는데 형수님이 형의 사망 보상금을 혼자 차지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병중일 때도 돈을 내놓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야, 이번에 얼마나 머물 거야? 형수님이 물었을 때 저는 멍하니 형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형수님이 약간 민망해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정착하려고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하고 형도 일찍 떠났으니 이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죠. 제가 일부러 죽은 형을 언급하자 형수님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돌봄이 필요하긴 해.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점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형수님은 일부러 저를 등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그녀의 깨끗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형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형수님이 정말로 속임수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중일 때도 돈을 내놓지 않았던 그녀가 너무나도 매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형수님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과의 아이도 외간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친척들까지도 형수님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가. 형수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이 만든 음식이 그리웠어요. 점심 식사 중에 형수님은 마음에 많은 걱정을 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몇 입 먹고 나서 일부러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내일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필요해?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돈을 탐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단번에 거절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의 사망 보상금과 같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형님이 회사에서 산재로 사망 보상금으로 2억 원 받았고 보험사에서는 사망 보험금을 3억 받았습니다. 형수님이 이 돈을 선뜻 내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준수야, 미안한데 사망 보험금은 손대면 안 돼. 아이 앞으로 정기예금 들어놨어. 그거 빼고 내가 그렇게 큰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도와줄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형수님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우리는 가족이잖아, 고맙긴. 하지만 형수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땐 형수를 원망하지 마.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저는 마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어때?
너 형수가 뭐라고 하니?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옆에서 누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는 사실을 어머니와 누나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2억 원을 준다고 했다고?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군. 형수님이 돈을 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바로 기뻐했습니다. 옆에 있던 누나도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형수님이 2억 원을 준다고 한 건 아니고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너 형이 정말 눈이 멀었지. 그런 바람기 많고 욕심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어머니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은 그녀 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올케가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요.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가 형수님과 따지려는 것을 보고 누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달랬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올케가 정말 돈을 얼마나 줄지 보자고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을 때 누나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나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끌고 집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누나는 미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걸 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단순히 산책만 하는 게 아니야. 모두 올케 집으로 가는 길이야. 누나의 말에 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입으로는 형수님을 변호했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속으로는 형수님의 아름다운 몸매가 떠올라 흔들렸습니다. 형수님은 형님과 결혼하고 귀여운 조카까지 낳았지만 그녀의 몸매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슬림하지만 풍만한 몸매와 연예인급 미모는 아마 동네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형수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도 그 5억 원은 우리한테 내놔야 해. 누나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곧 마을의 남자들이 형수님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누나는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형수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자들이 형수님 집 앞 도로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모두 떠났습니다. 형수님 집은 어두웠고 형수님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형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와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형수님과 조카 시우는 어디에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형수님의 전화번호가 없어 도로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누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올케 집에 없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 있어? 어서 집에 가자고. 그 바람기 많은 여자가 마을 남자들만 노리는 게 아니야. 아마 다른 남자들 만나러 갔을 거야. 매일 그렇게 꾸미고 다니잖아. 누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님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떠오르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시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조카 시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올케가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 짓거리 하겠지. 하지만 시우가 오빠의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누나는 화가 나서 말하며 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형수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넘어 형수님 집으로 다시 갔지만 여전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을 기다리며 집 앞 도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님 광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수야,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저는 눈을 비비며 깨어났습니다. 꿈인가 싶었지만 형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급히 일어나며 묻자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따뜻한 꿀물을 내주었고 저는 감사히 마셨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후 검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1억 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줄 수 없네.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구해봐. 형수님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형수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바로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방 안에 1억 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1억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여자가 오빠의 돈을 가져가게 놔둘 순 없어요. 저는 형수님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약국에서 퇴근한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형수님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은 시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고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뒤따랐습니다. 형수님의 뒤에서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형수님의 출렁이는 가슴을 볼 수 있었고 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시청에 도착하자 저는 뒤따라 쫓았습니다. 형수님은 번화한 길을 지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비원이 막아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형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려 했지만 형수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님이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밤 9시 반까지 기다리니까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가에 잠시 앉아 쉬더니 늦은 밤에 운영되는 길거리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인사한 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잘못 추측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형수님이 남자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이 고생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형수님이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기다린 후 그와 함께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형수님이 좌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형수님 옆 빈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저는 급히 걸음을 옮겨 먼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분노한 표정을 보았고 저는 바로 제 외투를 형수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형수님을 훔쳐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든 형수님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그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명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수님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머리를 다칠까봐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쳐 제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형수님과 접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것은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라 생활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류장에 도착하였고 비록 아쉬웠지만 형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난 형수님은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형수님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청소를 하던 어머니는 나와 형수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뻔뻔한 것, 어떻게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 당장 나가.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어 형수님을 때리려 했습니다. 나는 급히 어머니의 빗자루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형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를 끌어당기며 형수님을 가리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누나가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습니다. 누나는 형수님을 보자마자 머리카락을 잡아챘습니다. 누나 미쳤어? 형수님이 저항할 힘도 없이 맞는 것을 보고 나는 급히 중재했습니다. 겨우 누나를 떼어놓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빗자루가 형수님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형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형수님이 쓰러지자 어머니와 누나는 비로소 멈추고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사람을 죽이면 책임져야 해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피곤해서 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을 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을 소파에 누벼놓고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수님은 깊이 잠든 모습이었고 이마에는 어머니의 빗자루에 맞아 부어오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가져와 형수님의 이마에 냉찜질을 해주고 얼굴에 묻은 먼지도 닦아주었습니다. 닦다 보니 시선이 자연스레 형수님에게 머물렀고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수님이 깨어난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준수야, 지금 몇 시니? 형수가 물었습니다. 아, 형수님 깨어나셨군요. 괜찮아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준수야. 고마워. 형수님은 그 말을 하고 뭔가 생각난 듯 표정 지으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몸을 향했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 조카 시우를 돌봐주고 있어. 데리러 가야 해. 같이 가요. 저도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형수님의 친정어머니는 5km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렇지? 형수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밤에 시청 근처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형수님. 사실은 형수님의 안전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형수님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외간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형수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후 가방에서 500만 원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 받아. 형수님의 재촉에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의 힘든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수님, 형의 2억 원 보상금 왜 전부 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착한 여자를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아 직접 물었습니다. 제 말에 형수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너 형의 2억 원 보상금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전부 어머님 손에 있어. 어머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형수님의 말에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어머니 손에 있었다니요. 그럼 형수님이 내게 준 1억 원은 형수님의 돈인 거죠? 나는 놀라서 형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형수님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형수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님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문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놀라서 급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나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남자를 밀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김준수지? 잘 왔다. 너 누나 김선영이 내게 3억 원을 빌려갔어. 가게를 연다더니 이자도 안 갚고 고향으로 도망왔더군. 나는 누나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분명히 2억 원을 빌렸어요. 3억 원이라니요? 누나는 대부업자에게 따졌습니다. 계약서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어. 너 손도장도 있고. 똑똑히 봐. 대부업자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제야 누나와 어머니가 왜 형수님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자의 빚을 갚기 위해 형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가엾고 선량한 형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된 나는 형수님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의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고 그동안 나는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은 누나가 대부업자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낀 것이겠죠. 이제 누나와 어머니의 계획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누나, 가게를 열었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손에 쥔 계약서를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기를 당했어. 돈을 모두 빼앗겼어. 경찰에 신고는 했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신고했지만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도 가짜였고 이름도 가짜였어.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사실은 누나가 결혼할 마음먹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동업해서 돈 좀 벌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놈은 사기꾼이었고 이미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도 급히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준수야, 그만해라. 너희 누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고. 저는 어머니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먼저 형수님이 준 1억 원을 빚 갚는 데 써. 대부업자들은 돈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형수님이 준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억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수야, 그 여자에게서 더 가져와.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억 원으로 부족하니 오빠의 사망보험금에서 더 내놓으라고 해. 저는 형수님의 고생을 생각하며 화가 났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는 누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니? 외부인을 위해 누나를 때리다니. 어머니는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이 힘들게 번 돈을 빼앗으려 하지 마세요. 형의 보상금은 이미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형수님이 준 1억 원은 형수님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밤까지 새가며 일을 해서 모은 돈이에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요. 너희 집안 사정에는 관심 없고 빨리 돈이나 갚아.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더 받을 거야. 제가 어머니와 누나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대부업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제서야 2억 원을 꺼내어 무서운 대부업자들을 보냈습니다. 대부업자들이 떠난 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누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에 대한 외도 소문도 이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뭘 봐. 모두 나가.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마을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준수야, 화내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로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 누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속인 것도 화가 나지만 왜 형수님을 모함했어? 형수님이 외도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형의 2억 원 보상금은 또 왜 어머니한테 있는 거죠? 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외도한 건 우리가 퍼뜨린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한 말이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보상금을 독차지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것도 어머니가 치료를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형수님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말끝마다 형수님, 형수님, 차라리 너 형수랑 같이 살지 그래? 자식 키워서 뭔 소용 있니? 내가 너 아버지를 치료하고 싶지 않았겠니?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정말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돈을 더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와 누나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님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니와 누나 때문에 밤새가며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원망의 말을 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다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어머니와 누나가 잘못한 것입니다. 누나, 형수님에게 빌린 1억 원 잊지 말고 꼭 갚아. 그 돈은 형수님과 시우의 생활비야. 나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꼭 갚으라고 당부했지만 어머니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뭘 갚아? 내가 20년 넘게 키운 아들을 그 여자가 죽게 만들었어. 1억 원 요구하는 게 무리인가? 형수님이 여기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머니, 형의 죽음은 사고였어요. 형수님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형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시우를 키우고 있어요. 시우는 인정 못해. 그 아이가 너 형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핏줄을 키울 수 없어.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내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형의 아이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오빠는 이미 죽었는데 누구와 검사를 하겠어? 참지 못한 누나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랑 하면 되지. 저는 누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형수님도 유전자 검사를 하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우가 형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백해요. 시우는 진짜 준혁이의 아들이에요. 형수는 여전히 시우가 형의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우리를 믿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나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와 누나는 마을에 이 사실을 퍼뜨렸고 형수님은 다시 한번 불륜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시우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친정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시우가 너 형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야 알겠지? 그 1억 원은 너 형수의 불륜 보상금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너희 형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준수야, 네가 안 믿더니 광민지는 재수없다고 했잖아.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누나의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세 여자가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맞은편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속삭임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 광민지 진짜 뻔뻔해. 남의 아이를 낳아놓고도 여기에 남아있다니. 내일 가서 제대로 혼내주고 돈을 더 뜯어내고 집도 뺏자.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3억 원이나 손해를 봤어.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해. 어휴, 이 가시나 너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민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죽은 오빠가 보면 화낼지도 몰라. 누나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희 친오빠가 아니야. 내가 입양한 아이일 뿐이야. 걔를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한 푼도 못 벌고 죽었으니 그 여자에게 돈을 받아내야지.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더 이상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형이 친형이 아니었고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시후와 내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방을 박차고 들어가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바로 부정할 것을 알고 참기로 했습니다. 형수님과 시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누나의 잘못을 밝히고 형수에게 사과하게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와 누나는 형수님을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형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형수님은 무력하게 어머니의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망신을 주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심지어 형수님의 옷을 벗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폭발하여 그 남자 중 하나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형수님을 단단히 감싸기 위해 제 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어머니가 친자식이 아닌 형을 입양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수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여자이신데 어쩜 이렇게 마음이 독하실 수 있으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매우 아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배신자 같은 놈, 차라리 걔를 키우는 게 낫겠다. 이 여자를 계속 감싸면 너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저도 당신같이 지독한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제가 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을 때 형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형수님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수가 말한 게 사실인가요? 준혁 씨가 정말 당신의 친아들이 아닌가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던 형수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형수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준혁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보상을 받아야지. 짐승도 키우면 돈이 되는데 사람을 키우면 더더욱 그렇지. 어머니의 말에 형수님은 참을 수 없었는지 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서 피가 났고 형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형을 대신해 형수님과 조카를 잘 돌볼 거예요. 어머니는 누나가 모시도록 하세요. 말을 마친 후 저는 형수님을 데리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형수님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우 데리러 형수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형은 이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 매달 월급을 전부 어머니에게 드렸고 우리 가정을 위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 형이 사고로 사망한 날도 어머니와 돈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사고가 난 거야. 형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떠나고 여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형수님에게 묻자 형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너 형의 추억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떠날 수 없었어. 형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고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준혁이와 시우 엄마를 괴롭힌 건 잘못이었어. 집에 돌아오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너 없이는 안 돼.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형수님과 형을 그렇게 대했다는 생각에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우 엄마랑 함께 돌아오면 안 되겠니? 엄마가 부탁할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니는 형수님에게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잘 반성하세요. 전화를 끊고 형수님을 다시 끌어안으려 했지만 형수님은 갑자기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김준수, 정신 차려. 나는 너의 형수야. 딴 생각하지 마.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연글 수집해서 올리겠습니다.